언더스토리 눈송이 인간. 눈의 이미지는 꿈과 역사가 결합된 환상적 사실이다. 작중 표현처럼 하나의 눈송이가 태어나려면 극미세한 먼지나 재의 입자가 필요하다. 그 먼지나 재의 입자가 눈송이에 핵이 되며 결정은 낙하하며 만나는 다른 결정들과 계속해서 결속함으로써 눈송이가 된다. 수많은 결속으로 생겨난 가지들 사이의 텅 빈 공간 때문에 눈송이는 가볍다. 그 공간으로 소리를 빨아들여 가두어서 실제로 주변을 고요하게 만든다. 가지들이 무한한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어떤 색도 지니지 않고 희게 보인다. 먼지나 재와 같이 사소하고 하찮은 한마디로 영속하기 힘든 물질이 중심이 되어 또 다른 사소한 존재들과 결합해 만들어내는 텅 빈 공간이 주변 소리를 빨아들여 주변을 고요하게 만들고 바깥으로 빛을 반사한다. 눈송이는 패배한 인간들이 끝내 살아남아 거둔 고요한 승리의 형상이다. 서로가 연결되어 서로를 살게 하는 생태학적 단위로서 홀로바이언트는 한강소설에서 눈송이 인간을 통해 구현된다. 아니 한강소설의 눈송이 존재들은 홀로바이언트라는 식물의 언어이자 생태학적 단위가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 사회를 설명하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철학적인 단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한다. 지금까지 한강이 편편의 작품을 통해 거듭해온 역사적 인간의 존재 역시 눈송이의 탄생과 결부될 때 그 실존적 가치와 더불어 미학적 가치까지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내게 있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긴 소설 속 장면이 있다. 버스를 함께 탔던 노인이 내린 뒤 한방눈을 맞으며 허리를 굽힌 채 걷는 노인의 모습을 보고 나는 작별한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그의 말마따는 혈육도 지인도 아닌데 왜 이토록 마음이 흔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이 흔들림의 순간에서 결정과 결정이 결속해 눈송이가 되는 것을 보았다. 한강에서 역사적 인간이란 혈육도 지인도 아닌 사람의 굽은 허리에서 그가 살아온 시간과 살아갈 시간을 상상하는 존재다. 수많은 결속으로 만든 텅 빈 공간, 이른바 눈송이의 구조는 공유하고 공존하기 위한 결속이자 타인에 넘치는 고통을 내적으로 받아 삼키는 결합이며 싸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가짐으로써 없애는 극복이다. 식물들이 자원을 배분하듯 인간은 고통을 배분한다. 무겁고 무거워 보이는 소설이지만 가볍고 가볍게 사랑을 말하는 소설 아니다. 무게로 한강의 소설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무거움과 가벼움의 자리를 바꾸는 소설이라 하자. 그리하여 역사의 자리를 바꾸는 소설이라고. 다시 만난 인간, 스키어 운전자, 알레르기 환자, 올가 토카르추크,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동물원 채식 페미니즘 밀레니엄 세대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동물권에 대해 채식 지향의 삶에 대한 페미니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구분되거나 결합된다. 치열한 이념 대립이 이쯤에서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동물권은 가장 적게 이야기된 영역인 동시에 더딘 가정이 예상되는 대화의 영역이기도 하다. 인간 너머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완전한 타자의 세계에 들이온 그림자와 맞서야 하는 문제 앞에서 공통의 질문을 찾고 합의에 도달하는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동물원이 동시대의 중요한 쟁점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도래할 미래의 주인공이 인간은 아닐 거라는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인간과 비인간, 특히 동물과 인간의 관계 설정에도 새로운 좌표가 요구되고 있다.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올가 토카르추크의 2009년 발표작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는 근래 읽은 소설 중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인간 사회의 갈등을 가장 매력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인간을 향한 동물의 복수를 암시하는 이야기라고 짧게 소개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을 인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정립하는 소설이다. 소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이라며 이 작품은 가장 물질적이고 하찮은 단위에서 인간을 정의한다. 화자인 두시에 있고 보이는 인간을 스키어, 알레르기 환자, 운전자 세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매우 적절하면서도 직설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경사진 피타길을 따라 활강하는 스키어들은 쾌락주의자들이고 운전자들은 자신의 손에 운명을 맡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알레르기 환자들은 항상 전쟁 중이다. 두시에이크 부인은 알레르기 환자다. 내 피부는 그 어떤 잎사귀나 구름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잔인하고 거친 광선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그럴 때면 피부가 벌겋게 변하고 가려움이 시작되었다. 해마다 초여름이며 어김없이 가려운 물집이 돋아났다. 나는 디지오가 준 시큼한 우유와 화상연고를 발라 물집을 치료했다. 지난해 구입한 모자, 챙이 넓고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턱 밑에서 리본을 묶도록 되어 있는 그 모자를 옷장에서 꺼내야 했다.
스키어가 자연을 유의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상징한다면 운전자는 자연을 극복하는 문명인으로서 인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환자는 자연을 즐기지도 이겨내지도 못하는 이들은 자연의 영향을 받는 유약한 생명체 혹은 자연에 속한 자연 그 자체로서의 인간을 보여준다. 방점은 알레르기 환자에 찍혀 있다. 앞서 말했듯 이 소설은 인간을 물질적이고 하찮은 존재로 규정하니까. 그런데 듀쉐이크 부인에게는 알레르기 환자라는 사실 말고도 골치 아픈 증세가 하나 더 있다. 이따금 실은 자주 규정할 수 없는 종류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다. 구역질이 난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불쾌한 고통이 한번 시작되면 며칠 동안 멈추지 않는다. 아픔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약도 소용없다. 듀쉐이크 부인은 우울증 환자다. 강물을 흘려야 하고 불꽃은 타올라야 하듯이 아픔을 감내해야만 한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매 순간 소멸하는 물질적인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짓궂게 상기시킨다. 언젠가는 이 고통에 익숙해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개의치 않고 아우슈비츠나 히로시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아픔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자신을 고통의 비전의 유령이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진짜 골치 아픈 증세는 따로 있다. 빈번하게 흐르는 눈물이다. 물론 눈물을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양껏 흘러내린 눈물이 부인의 눈을 씻어 시력을 밝게 해준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부인 스스로 건조한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눈물 때문이다. 눈물을 잘 흘리는 부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보는 것은 동물이다. 그녀는 자꾸 동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실 그녀는 동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동물에 대한 그녀의 집중력은 공감하거나 이입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 마을에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그녀는 용의자로 동물을 가리킨다. 나아가 이 사건이 인간을 향한 동물의 복수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그녀의 의견에 귀 기울인 사람은 없다. 이웃의 눈에 그녀는 헛소리하는 미친 여자일 뿐이다. 동물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처럼 느끼는 우울하고 미친 노파. 소설이 우울의 정조를 짙게 깔고 있다면 이때는 우울은 두세이코의 멜랑콜리한 성정에서 기인한다. 부인은 고통과 함께 살아가기에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진실을 훨씬 예민하게 감각한다. 그러니까 토카루추크의 생태주의적 소설은 일단 두케이코라는 희한한 인물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인다. 살인 사건은 그 다음 문제다. 그 결과 두케이코는 간혹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리에겐 세상을 느끼는 관점이 있지만 동물에게는 세상을 느끼는 감각이 있다는 그녀의 말 맞다나. 그녀는 관점과 감각에 총동원된 초인간적 캐릭터다. 스키어와 운전자 그리고 알레르기 환자로 인간을 구분하는 이 소설은 자연을 즐기거나 극복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아니라 자연을 예민하게 감각하고 자연으로부터 영향받는 존재를 만들어냈다. 환자라고 쓰고 예언가로 읽어야 할 것 같은 한 사람의 탄생.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신념이다.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행동한다. 기후변화를 비롯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누게 되는 이야기도 그런 것이다.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느끼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 필요하다. 둘세이코라는 인물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의 감각을 경험하는 것이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동물과 그들이 사냥꾼을 향해 가할 수 있는 혹은 가질 수밖에 없는 저기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연과 교감하는 정도가 남다른 두쉐이코는 모든 억울한 죽음은 만천하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곤충의 죽음이 인간의 죽음과 다르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 믿음에 예외는 없다. 파편적인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토카르추크의 소설은 흔히 별자리 소설로 불린다. 흩어진 이야기를 엮으며 독해하게 만드는 특유의 구조가 떨어진 별들을 연결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별자리 탄생 방식과 비슷하다는 의미일 테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만큼은 말 그대로 별자리를 의미한다. 이론과 가설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에 비해 둘세이코에게서 비롯되는 말들은 다소 신비스럽다. 하늘에 나타난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보자면 둘세이코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망자들의 시신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다. 그는 고인들이 살인사건의 희생 제물이라는 데 확신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범죄 현장에 동물들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 이유는 희생자들의 코스모그램 즉 천궁도를 통해 가능한 모든 특이사항들을 조사해 본 결과 희생자들이 모두 동물들로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 죽음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두 번째 이유다. 두세이코는 점성학 애호가다. 누군가에게 그녀가 외진 상구석에 거주하는 괴상한 노파처럼 보이는 결정적 이유는 그녀가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만은 아니다. 별자리에 심취한 것을 넘어 그것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판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별자리가 얼마나
영험한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주기를 기대하는 독자들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점성학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없고 점성학의 과학적 진실을 논하는 것이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점성학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점성학의 세계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어떤 사물도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행성의 배치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흘러간다고 바라보는 점성학은 인간을 동물과 비교해 더 우월한 존재로 보는 관점에 반한다. 살인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보다 동물의 감정을 상상하고 동물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며 동물과 연대하는 둘세이코는 우리에게 동물의 감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소설의 반전도 범인이 밝히는 것이 아니라 둘세이코의 비인간적 감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소설 곳곳에서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만나게 되는 것은 차라리 자연스러운 일이다. 18세기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물질적 타락을 비판한 대표적인 생태주의 예술가다. 소설의 한 축에 인간을 향한 동물의 복수를 주장하는 두쉐이크가 있다면 다른 한 축에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번역하는 두쉐이크가 있다. 블레이크의 시를 번역하는 상황 이외에도 소설이 시작할 때 그의 시가 삽입되어 있다. 순수의 전조나 지옥의 격언, 일부는 그의 소설이 지닌 방향을 미리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토카르추크의 소설을 읽는 내내 인식의 문이 깨끗이 닫히면 모든 것이 무한히 드러난다라는 블레이크의 시구절을 생각했다. 인식의 문이 닫히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에게 행하는 과학적인 폭력 등이 무한히 드러난다. 이 소설이 바로 그 인식의 문이다. 인간보다 약한 존재들과 연대하기 위해 점성학의 시점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시적 언어로 인간을 노래하는 어느 고독하고 우울한 노인의 예언서, 혹은 미래가 궁금한 오늘을 위해 펼쳐진 점괘, 믿을지 말지 고민할 시간이 없다. 신념이 능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새벽 4시의 모호함, 이장욱, 에이프릴 마치의 사랑, 라 팔리스와 돈키호테, 시지프 신화에서 알베르 카메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두 가지뿐이라고 말한다. 라 팔리스의 사고방식과 돈키호테의 사고방식이다. 프랑스 귀족이며 군인이었던 라 팔리스의 모병을 오독한 말이 라 팔리스의 진실은 슬프도다. 그가 죽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을 텐데 라는 묘비명에서 비롯되었다. 이 구절은 후에 죽기 15분 전에 그는 아직 살아있었네와 같은 풍자 노래 가사와 영향을 주며 선명한 진실을 의미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돈키호테의 진실은 감정적 고향을 의미한다. 한가할 때마다 기사소설을 읽는 것도 모자라 논밭까지 팔아가며 몰두한 나머지 현실 감각을 상실해버린 주인공이 스스로를 낭만차의 기사 돈키호테라 부르며 모험을 떠나는 여정. 소설을 읽지 않은 사람이라도 풍자를 보고 거인이라 말하며 달려드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만은 모를 수가 없다. 이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그가 떠도는 모험 속 역시 주관적 진실을 의미하는 대명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의 여정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사실이 되는 세계, 객관적으로 실체하는 세계가 아니라 개인의 실체하는 감각만이 인식 가능한 진실을 수 있는 자가만의 세계에서 계속된다. 카멜은 라 팔리스적 사고방식과 돈키호테의 사고방식의 균형을 이룰 때 감동받는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카미의 생각은 그의 소설에서 보다 분명하게 가시한다. 두 세계를 뒤섞여 보이는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을 정확히 그리기 위해 감정적 고향에 이룩한 세계의 언어를 자명한 언어의 언어와 진실의 언어와 충돌시킨다. 자명함이란 단 하나의 빛으로 부조리를 추론해가는 그의 에세이처럼 오직 낮의 시간만 의식하고 있는 이방인이 대표적이다. 이방인의 밤이라는 배경이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낮이 밤과 대립하는 상징적 소설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낮의 소설로서 이방인은 인간의식에 깃든 습관적으로 불합리한 행동을 배척하는 메르소의 행동을 통해 맹목적 관습을 실체로 드러낸다. 어둠이 가려져 있던 진실을 한낮의 태양 아래 노출시킨다. 2부에서 맹렬하게 다루어진 법적 논쟁은 메르소가 이방인이 된 이유가 습관적 세계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사실을 선명하게 환기한다. 환상과 빛을 박탈당한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을 이방인으로 느낀다. 이 낯선 세계의 유배에는 구원이 없다. 그에게는 잃어버린 고향의 추억도 약속된 땅의 희망도 다 빼앗기고 없기 때문이다. 부조리를 인식하는 것은 이 세계의 이방인이 된다는 것이다. 낮의 언어와 밤의 언어가 부딪히는 이부의 궁극적 목적은 세계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데에 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두 방식으로서 라 팔리스적 방식과 돈키호테적 방식의 결합은 부조리의 본질을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계의 부조리함에 대한 간파는 모든 현대소설의 출발점이거나 종착점이다.
불가해함과 모호함의 왕좌에는 카프카가 있다. 카프카의 비밀은 바로 근원적인 모호성에 있다. 자연스러움과 기이함, 개인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비극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 부조리와 논리 사이에서 항구적인 흔들림이 그의 전 작품에 통해 나타나며 그의 작품에 특유의 울림과 의미를 부여한다.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된 몸으로 잠에서 깬 그레고리. 잠자는 변신보다 더 공포스러운 건 해충이 된 잠자의 모습에 경악하고 슬퍼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흔적을 없애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족들의 변심이다. 변한 것이 잠자의 몸일까 가족의 마음일까? 해충으로서의 변신이 비현실적 상황에서 현실적 상황으로 옮겨갈수록 그를 배제하는 가족의 행동과 태도는 현실적 상황에서 비현실적 상황으로 옮겨간다. 기이한 상황은 자연스러워지고 비극적 순간은 평범한 일상이 되자 모든 것은 모호해진다. 진실이 모호하며 모호함만이 진실을 입증한다는 것이 라팔리스의 진실과 돈키호테의 진실 사이에서 작가들은 저마다 품고 있는 진실의 채도로 독창적 모호함에 도전한다. 이 도전은 현대 소설에 주어진 숙명이기도 하다. 이장우 소설의 모호함은 새벽 4시의 모호함이다. 누군가에게 이 시간은 동트기 전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일 수도 있겠다. 선명한 암흑의 시간, 그리고 이장우 소설에서 새벽 4시는 지난 하루의 끝과 다른 하루의 시작이 공존하는 흐릿한 시간이다. 흐릿한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거나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도 그 시간에 일어나기는 쉽지 않고 특히 잠드는 사람이라도 그 시간까지 깨어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인기척이 희박한 시간, 인간의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는 시간, 고양이라든가 벌레라든가 나뭇잎들의 시간,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시간에는 깨어있지 않다. 잠을 자거나 잠을 자면서 꿈을 꾼다. 깨어나면 사라질 꿈일 수도 있고 깨어난 이후에도 현실처럼 이어지는 꿈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스텔라라 타는 군함가여에 등장하는 군함과 나는 동거 중인 연인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사소한 문제가 있다. 군함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대를 하고 나는 눈을 뜬 채 잔다는 사실이다. 나는 잠들어 있지만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군함은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깨어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수면의 표층과 심층이 불일치 않은 이들의 모호한 잠은 두 사람 사이에 잠복되어 있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나도록 촉발시킨다. 모호함은 작품과 작품을 오가며 변주된다. 복화술사에서는 나의 말과 아버지의 말이 뒤섞이며 말의 주인이 사라진다. 행자가 사라졌다에서는 행방이 묘연해진 애완도마뱀 행자의 이름이 할머니의 이름과 동의하다는 것이 밝혀지며 앞서 쌓아올린 이야기의 본체가 흔들린다. A. 프리마치의 사랑에 수록된 소설들은 모두 다른 길을 통해 흐릿함 혹은 모호함이라는 공통된 지점으로 모인다. 작가와 독자, 소설과 현실. 가장 먼저 흐려지는 존재가 작가다. 표 제작이기도 한 에이프릴 미치의 사랑의 화자는 시인이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시를 포스팅해 놓은 블로그 에이프릴 미치의 사랑을 발견한다. 그런데 블로그에 포스팅된 시는 자신이 잡지에 발표한 작품과 한두 글자가 다르다. 그러다 점점 그 다름의 정도가 심해지는데 단순한 오타나 누락 정도가 생각했던 그의 원본과 차이가 커지고 그 차이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변형이란 사실을 확인하며 당혹감에 휩싸인다. 그러나 이런 괴이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블로그에 탐닉하게 되는 나는 급기야 자신이 쓰지 않은 작품이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된 글처럼 포스팅된 것을 목격하는데 이때 나의 마음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욕망을 품게 된다. 그 시는 너무나도 나다웠으며 그 시보다 더 잘 쓸 시간 자신이 그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그의 시를 훔치고 싶어진 나는 마침내 어디에도 발표된 적이 없는 그 시를 발표한다. 그는 결국 그의 시를 훔친 것이다. 그러나 그가 훔친 것은 그의 시이므로 그는 무엇도 훔치지 않은 아이러니한 결과 시의 주인은 누구일까? 보르헤스의 단편소설 허버트 웨인의 작품에 관한 연구에 등장하는 가상의 단편소설 제목이 에이프릴 마치라는 사실은 이장우의 소설을 이해하는 힌트가 되어준다. 여기에서 에이프릴 마치는 4월의 행진이 아니라 4월 3일을 의미한다. 역행하고 그물눈처럼 갈라지는 소설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것처럼 이 소설에서 시간은 종종 역행하는 구조로 쓰였다. 그러나 시간의 역행보다는 갈라지는 그물눈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소설 에이프릴 마치를 쓴 소설가 허버트 게이는 잠재적이든 실제적이든 작가가 아닌 유럽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하며 독자라 이미 멸종된 종족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때문이다. 이는 허영심에 눈이 먼 독자가 자신이 그 이야기들을 창작했다고 믿는 근거가 된다. 이장우의 소설 에이프릴 마치의 사랑은 작가와 독자가 애초에 점하고 있던 자신의 자리에서 멀어지다 극히야 작가로서의
독자로서의 작가에 도착하며 독자와 작가를 정의하던 경계를 무화시킨다. 독자와 저자를 구분해주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뒤섞인 상황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독자의 블로그에 들어가는 작가와 작가의 이름을 빌려 작품을 창작하는 독자의 뒤바뀐 정체를 통해 모두가 작가는 쾌인의 주장에 힘을 보탠다. 이 소설집에서 글 쓰는 사람이 화자로 등장하는 또 다른 작품은 눈먼 윌리 맥텔이다. 40대 후반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출간한 이력이 작가로서의 거의 모든 경력이라 할 수 있는 김은 스티븐 더덜러스가 어느 날 문득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날의 이야기라는 장황한 제목의 단편소설을 발표한 후 몇 년 동안 신작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전직 소설가다. 그에게 소설가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 가깝다. 말하자면 3인칭의 힘인데 그는 자신이 느끼는 불안, 고통, 외로움 등의 감정을 자신으로부터 떼어놓고 어떤 삶을 어떤 대상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힘든 하루를 보낸 날 그는 오늘 힘겨운 하루를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오늘 힘겨운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수월하다는 식이다. 3인칭의 힘으로 그는 중고등학교라는 전교를 통과했다는데 모종의 자부심도 있는 것 같다. 이는 현실에 존재하는 자신의 작품 속 인물로 만든 다음에 실제의 감정을 허구적 감정으로 픽션화하는 것으로 자기 기만과도 다르고 자기 소외와도 다른 차원으로 거리감에 의지해 자신으로부터 도피한다. 3인칭의 힘은 모르는 힘이다. 그의 작품 중 유일하게 그리고 미스터리하게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적이 있는 소설 눈먼 윌리 맥텔은 눈먼 윌리가 점차 외부 세계를 구분하는 감각을 잃어가는 이야기다. 주인공은 손가락의 감각과 기타의 감각을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타 소리와 자신의 목소리가 뒤섞이는 느낌마저 받는다. 김이 자신의 감정을 외면함으로써 감정으로부터 도피한다면 윌리 맥텔은 감각을 상실함으로써 감각을 구분하지 못한다. 암 진단 이후 요양차 머물고 있는 서해의 한 호텔 화장실 세면대에서 김은 초당 1mm 시속 3m의 속도로 움직이는 벌레를 발견하고 죽인다. 다음 날 같은 위치에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벌레가 발견되자 그 벌레가 어제 죽은 벌레일 것만 같은 이상한 확신에 찬 김은 그 벌레 역시 죽인다. 잠에서 깬 김은 자신이 죽인 벌레가 그의 침대 위에서 벌레 인간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김은 다른 세계에서 온 신호를 느낀다. 김의 3인칭이 허구적 진실이라면 눈먼 윌리 맥텔의 감각은 진실된 허구이며 벌레 인간은 상상적 현실이다. 에어프릴 마치의 사랑 작가와 독자 사이의 모호함을 통해 재현하는 주체를 뒤섞는다면 눈먼 윌리 맥텔은 소설과 현실 사이의 모호함을 통해 재현되는 세계의 위계를 뒤섞는다. 가면과 얼굴 이 소설집에는 작가가 작품에 대해 언급하는 짧은 글이 덧붙여져 있다. 그 글에서 작가는 특별히 크리스마스 캐럴에 대해 언급한다. 소설이 끝나는 순간 여기에서 시작되는 소설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단편은 확장된 장편 소설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마스 캐럴이야말로 이상욱의 소설집 에어포드 마치의 사랑을 대표하는 단 한 편의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걸려온 전화 속 목소리는 자신을 아내의 옛 남친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자신의 곧 자살할지도 모른다며 나를 만나야겠다고 고집부린다. 컨설팅 업계의 총아이며 어느 뭐로 봐도 남부러울 것 없는 나는 어쩐 일인지 불쾌하기만 할 통화에서 모호하고 치기 어린 남자에 대한 묘한 끌림을 느낀 나머지 그를 만나러 나간다. 자신이 다니던 모기업 압주점에서 만난 두 사람은 대화를 주고받지만 나는 그에게서 면접할 때마다 숱하게 봐온 치여지망생들의 섣부른 얼굴을 볼 뿐이다. 그때 주점 안으로 들어와 나의 시선을 끄는 또 한 사람이 있다. 손님들에게 껌을 파는 일견 노숙자처럼 보이는 여든을 훌쩍 넘은 듯한 노인이다. 나는 어쩐 일인지 노인의 얼굴이 낯익다. 사실 낯이 그건 노인뿐이 아니다.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의 옛 남친이라 밝힌 지금 눈앞에 있는 청년도 어딘가 익숙하기 마찬가지다. 자네는 젊은 양반 얘기를 잘 들으시게. 노인의 의미심장한 말은 이들 세 사람의 한 사람의 과거가 현재 그리고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남긴다.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한 이들의 얼굴이 뒤섞이자 나의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모호한 하나의 시간으로 재정립된다. 진짜 얼굴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본질에 좀 더 가깝다는 걸 알아야 한다. 가면을 벗고 살아가자고 떠드는 자들은 아직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 애송이들 뿐이다. 가면을 벗으면 거기 있는 것은 진실이나 진심 같은 게 아니라 붉은 피로 물든 살갗이다. 피와 모세의 혈관과 꿈틀거리는 힘줄로 가득한 진짜 얼굴 말이다. 아무도 그런 얼굴로는 살아갈 수 없다. 국중 나는 진짜 얼굴 따위는 없다고 주장한다.
가면을 벗은 자리에 드러나는 것은 진짜 얼굴이 아니라 살갗과 모세혈관과 꿈틀거리는 힘줄이라고. 살갗도 모세혈관도 힘줄도 누군가의 얼굴이 될 수는 없다. 누구도 그 피하적 세계에서 타인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분할 수 없다면 의미도 찾을 수 없다. 의미 없는 세계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무용하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이브의 경험은 나에게 일만의 자극이 주었음을 분명하다. 가면을 들춰내도 진짜 얼굴이 없다는 그의 말을 테렸다. 가면은 깊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떤 가면도 한 사람의 얼굴을 독점할 수 없다. 인간의 얼굴은 수많은 가면이 잠깐 머물렀다 가는 정거장일 뿐. 모든 가면이 다 진짜 얼굴이지만 어떤 가면도 영원한 얼굴일 수 없다. 작가와 독자 사이의 모호함과 소설과 현실 사이의 모호함을 통해 발견하는 진실은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도달하며 인생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부조리로서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 모호함이란 방법으로 기존의 세상을 흐리게 만든 앞선 작가들과 달리 이장욱의 모호함은 새벽 4시 인적이 드문 희미한 인간의 감각으로 인간이 지닌 복수의 가면들을 얼굴 위에 띄운다. 새벽 4시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다. 과거의 미래가 현재를 만나러 오는 이 불가해한 시간에 인간은 오직 얼굴을 내줄 수 있을 뿐이다. 어떤 가면이 잠시 머무르다 갈 것인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다. 가면 밑에는 아무것도 없다. 가면과 가면 그리고 또 다른 가면의 연쇄만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인 것이다. 인간의 천국, 인간의 지옥, 허연론, 현대적 분열. 어떤 시는 주문처럼 온다. 이해받는 대상이 아니라 압도하는 주체에 가까운 시를 읽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항복밖에 없다. 완전한 지배를 허락하는 것만이 주문 같은 시를 독해하는 완벽하고 또 유일한 태도임을 아는 까닭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그러니까 모종의 시 앞에서 평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털어놓는 것이 순수히 발생하는 사건일 수 없다. 속수무책으로 이끌리는 한편의 시를 만난다는 것, 우주를 만나는 일에 비견할 만하다. 시가 불러일으키는 혼란과 모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과 결합, 지나는 과정을 지나 시와의 관계가 정립되었을 때, 그리고 시와 나의 관계가 나라는 개인을 넘어 한 시대이자 한 세기의 지성과의 관계로 확장된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비로소 환희에 찬 패배가 가능해진다. 허연의 시는 주문처럼 와서 강물처럼 휩쓸어 간다. 가끔씩 그리워 심장에 손을 얹으면 그 심장은 이미 없지. 이제 다른 심장으로 살아야 하지. 이제 그리워하지 않겠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면 공기도 우리를 나누었지. 시간이 날린 화살이 멈추고 비로소 기억이 하나씩 둘씩 속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뚜껑이 닫히고 일련 번호가 주어지고 계단 위로 올라가 이별이 됐지. 죽음과 그리움의 이미지로 존재의 사라짐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이 시는 낯선 단어나 이미지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슬픔의 본질을 고유한 질감으로 전달한다. 인간이 경험하는 사라짐과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슬픔이란 절대적 실현임에 틀림없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익숙해지고 많은 생활의 일부이기도 하다. 죽음은 심장의 부재를 의미하지만 그 부재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게 할 만큼의 부재는 아니어서 삶은 계속되고 마는 것이다. 하나의 심장을 상실한 뒤에도 다른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반복을 통해 가벼움을 얻고 가벼움이 곧 습관이 되면 실현의 고통도 완화된다. 슬픈 버릇은 반복됨으로써 절대적 고통마저도 견딜 만한 생활이 되어버리는 친밀한 지옥을 그린다. 그렇다면 그 지옥은 차라리 천국이 아닐까? 인간의 지옥에는 천국이 있고 인간의 천국에는 지옥이 있다. 두 세계가 공존하는 것이 허연의 인간이다. 그리고 공존의 분열의 형태로 존재한다. 허연을 읽으며 만나는 슬픔은 분열된 인간을 관조하는 데에서 오는 슬픔이다. 분열을 관통당했으므로 이해하기 전에 압도되고 읽기 전에 읽혔던 것이다. 현대라는 이름의 종교가 있다면 말씀 첫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자아를 구분하라. 분열의 관리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이 시대의 율법이다. 자아의 분열은 현대인의 병증을 거쳐 이제는 현대인을 정의하는 본질이 된 것만 같아. 분열은 현대의 난제이며 그런 점에서 현대문학의 역사는 자아 분열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다. 아서 밀러의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은 청춘을 다 바쳐 일했지만 더 이상 유효한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가 궁지에 몰리며 현재와 과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분열하고 왜곡되다 극기와 파국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탈로 칼비노의 소설 반쪽짜리 자작에는 참전 중 대포에 의한 부상을 입어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을 둘로 나뉜 자작이 등장한다. 자작은 분열되고 소외된 채 자신과 불화하는 현대인의 초상을 상징한다. 헤르메스의 유리알 휴이가 문학사의 항쟁점이자 헤세 문학의
절정일 수 있었던 이유는 분열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건설했기 때문일 것이다. 말로 꺼내지 못한 신념들이 다 타들어가던 시간, 봄날은커녕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던 시간, 남지도 사라지지도 못한 내 탓이라고 치자. 하여튼 타인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 계급이다. 현대인의 분열은 유리의 이미지를 가졌다. 안과 밖을 다 볼 수 있지만 어느 쪽으로도 귀속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고통이라면 그래, 유리가 적당하겠다. 유리의 발명이 획기적이었던 건 안에서도 밖에 볼 수 없고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는 전체의 시선을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간의 시점이 아니다. 10만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다 볼 수 있다는 건 불행에 더 가깝다. 현대인의 고독을 표현한 작가 데이비드 이 호퍼의 그림은 종종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등장인물의 내면을 포착한다. 창밖을 바라보는 인물이나 창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화면 밖에 관람자들에게 보이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그들이다. 여기에서 저기를 보고 저기에서 여기를 보는 브릿지에서 비롯되는 전부는 현대적인 분열의 한 장면에 가깝다. 허연의 시에서 만나게 되는 화자들은 현대적으로 아프다. 그들은 분열을 관리하지 못하는 패배자다. 시대가 요구하는 분열을 받아들이고 내면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나로 살아야 하는 생존 전략을 이행하지 못한 채 이쪽과 저쪽을 안과 밖을 아래와 이를 자아와 타자를 끌어안고 산다. 끌어안은 채 들끓는다. 그러므로 버리지도 취하지도 못한 채 모두 다 보는 형벌을 받게 된 이들의 좌표 평면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일순간 존재한다. 해도 포착될 수 없다. 하나의 점으로 멈춰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두 다 보는 벌을 받는 존재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다. 리듬과 무반주, 현대적 감수성의 심장을 관통하는 허연의 시는 이제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감수성 그 자체가 되었다. 분열의 정서는 허연의 시에서 극단적 대비를 통해 드러난다. 신비롭지만 건조하고 건조하지만 신비로운 그의 시를 일컬어 혹자는 니힐리즘과 하드보일드를 겹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성가 속의 공존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부르는 말이 무엇이든 그 모든 호명에는 공통점이 있다. 극단의 세계가 맞닿아 있는 허연식으로 말하자면 모호해서 경이로운 상태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건조하다는 감각은 그의 시가 현실적 리얼리티의 땅 위에 서 있는 몸의 세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드보일드나 속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이 이와 다르지 않다. 한편 신비하다는 감각은 그의 시가 현실을 초월하는 신의 시간이자 가시의 시간 혹은 나를 목류도원에 속해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현실과 구분되는 천상의 시간이자 불면의 밤을 장악하는 영혼의 시간이 동시에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 시간을 뜻하기도 한다. 니일이나 성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름의 리듬에 동조하지 못했던 나는 이 여름의 복판이 한없이 궁금했다. 혼잣말도 리듬을 타고 돌아왔다. 내가 뱉은 말은 어디론가 흘러갔다가 이 리듬을 얻어 돌아오곤 했다. 나는 그 시절 내내 리듬에 시달리고 있었다. 허연의 시가 운동하는 방식은 일관된 세계관을 공유한다. 두 개의 상반된 세계가 서로를 의지하고 반복하며 그보다 더 큰 세계를 그려가는 변증법이 그것이다. 상반된 세계의 한쪽에는 리듬에 시달리는 노래의 시가 있다. 리듬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형성되는 흐름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시집이자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시집 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에 수록된 제작이나 앞서 인용한 슬픈 버릇 같은 경우에 리듬에 시달리는 시다. 사랑에 그렇지만 불타는 자동차에서는 내리기, 사랑이 전부를 대신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심리적으로 사건과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돌발적 사건을 병치할 때 사랑은 실패가 예정된 불타는 자동차와 구분되는 동시에 불타는 자동차 이상이 된다. 부정되었다 더욱 큰 사랑으로 돌아온다. 다시 불타는 자동차의 이미지로 돌아올 때 열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될 수 없는 한계가 맞물려 사랑의 리듬이 형성된다. 다른 한쪽에는 일체의 리듬도 들어서지 않는 무반주 계열의 시가 된다. 다섯 권의 시집을 출간한 동안 지속적으로 변주되어 온 무반주 모티프의 시가 맨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첫 시집 불온한 검은 피에 수록된 시 무반주를 통해서다. 에릭 사티는 작곡가였다. 에릭 사티는 헝가리 추운 호숫가에서 살았다. 에릭 사티는 은행을 가지 않았다. 에릭 사티는 죽었다. 자유는 죽음처럼 죽음은 자유로처럼 에릭 사티는 사막에 가고 있었다. 에릭 사티라는 한 예술가를 최소한의 언어만으로 담아내고 있는 이 시는 뛰어난 영혼의 존재를 영혼의 부재를 증명한다. 이후 발표된
무반주 계열의 시에서도 삶과 죽음이라는 화두는 여전히 최소한으로만 그려지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개인의 삶에서 보편적 죽음과 신에 대한 관점으로 확장되고 추상화되어 나간다는 점이다. 리듬을 만들어내는 시가 특유의 선율을 통해 심리적 운동성을 만들었고, 그럼으로써 무의식에 위치한 저지대의 주파수를 자극한다면 이 편의 시들은 반대편에서 최소한의 시점으로 인간의 본질을 찾아 나선다. 많은 사람들이 허연의 주술 같은 리듬에 이끌리는 것 같지만 허연의 시가 도달한 미학의 절정은 오히려 절대 비관과 절대 긍지가 교차하는 무반주 시리즈에 있다. 리듬의 시가 어두운 비극이라면 무반주의 시는 빛이 되는 비극이다. 이곳에서 희망은 목발을 딛고 돌아온다라고 말할 때 다치고 훼손된 희망이야말로 인간의 지옥이고 인간의 천국인 것이다. 거듭 말하듯 지옥과 천국의 동시성은 허연의 세계이자 허연만의 세계이다. 무반주로 이어간 검은 피의 혈통, 허연의 첫 시집, 제목은 이후 그의 상징과도 같은 문장이 된 불온한 검은 피다. 자신의 예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나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인이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설명한 자신의 언어인 불온한 검은 피는 그의 내력이 무념무상의 낙오자들을 배태한 들뜬 혈통이에 무엇도 아니며 검은 피의 내력이야말로 자신의 계보임을 천명하는 선언이기도 하다. 인간 내면의 어둠과 비극을 표현하는 직관적인 이미지, 최소한의 본질만을 남겨둠으로써 도달한 극단적 비관은 허무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 안에서 남겨진 것들을 발견해내는 궁지와 긍정의 궤도를 만든다. 무념무상의 낙오자들은 허연의 초기 시대에서 중요한 모티프를 제공하는 예술가들을 통해 형상화된다. 권진규나 에릭 사티, 프랜시스 베이컨이나 손상기처럼 당시 한국 문화예술계와 대중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명히 각인시키지 못한 이름들은 일찍이 시인의 영혼에 파열을 가져다주는 충격파의 진원지였던 것 같다. 그들의 예술이 허연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에 대해 가늠해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시는 권진규의 장례식이 되어야 할 테지만 같은 시집에 연이어 수록되어 있는 곡마단이야말로 그 내력의 핵심을 서사적으로 드러내는 시이므로 여기에는 곡마단을 살펴보려 한다. 시에서는 머리카락과 어깨를 어딘가에 버리고 와선 흙으로 만든 바퀴를 굴리기도 했다는 말로 무념무상의 낙오자들이 연마한 곡마 기술이 무엇인지 암시된다. 건진규 조각의 핵심은 머리카락과 어깨의 부재에 있다. 어깨와 머리카락은 세속의 다양한 형태를 반영한다. 처진 어깨와 힘이 들어간 어깨는 우리 몸에서 어깨라는 공간이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는데 어깨란 현실의 무게가 가장 먼저 가닿는 곳이기도 하고 인간을 다른 인간과 비교하는 존재로 위치시키는 곳이기도 하다. 요컨대 어깨는 삶의 현장을 감당한다. 머리카락을 기르지 않거나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성의 세계와 속의 세계로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이라는 것 역시 머리카락이 인간 욕망의 상징물로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가 하면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들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어둠을 끔찍한 이미지로 표현하면서도 그 끔찍함이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보편적 슬픔과 공감은 누구도 그가 그리는 고통을 피해갈 수 없음을 알려준다. 손상기가 그리는 어둠의 도시 역시 어둠 속에 사람들의 형체를 숨김으로써 도시의 어둠의 깊이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깊이는 그대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의 깊이가 된다. 허연에게 와서 이러한 개념들은 날마다 충현대 하늘로 검은 피의 이미지로 도약하며 이후 따르는 시들에 앞서 존재하는 출발점이 된다. 건진기와 에릭 사티, 손상기와 프랜시스 베이컨이 검은 피의 영혼이라면 허연은 이들 영혼의 유일한 계승자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그의 시에서 우리는 동시대를 넘어 본질적인 것들만 남겨놓는 끝까지 남아있는 것들에게서 존재의 본질을 찾는 엄결한 예술가의 모습을 본다. 허연의 시어가 이념의 무게에 조금도 짓눌렸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역사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 없는 갈등의 본질을 담고 있는 이유는 그의 시가 최후의 것들만을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최후의 것들만 남겨놓기 위해 허연의 화자들은 자기 욕망의 화자가 됨으로써 극도로 황폐한 상태로 도달한다. 욕망이 침묵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다. 밥을 먹고 나서 문득 밥이 객관화될 때, 사랑이 몇 번의 호르몬 변화와 싸움질로 객관화될 때, 욕망이 남긴 책임이 나를 불러세우는 순간이 온다. 허연에게 인간이란 자기 욕망의 화자가 되어야 하는 형벌을 부여받은 존재이고 그러한 형벌을 받아들이는 자가 곧 예술가다. 언젠가 산문에서 쓴 시는 내가 고통받는 형식이라는 말의 의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허연의 시에 나타나는 인간의 욕망은 뿌리를 아는 탓에 욕망으로 인해 뽑히지 못하는 형편이 집행되고 있는 현장이다. 허연의 시가 슬픔을 유발한다면 자신의 욕망을 간주하느라 욕망의 노예조차 되지 못하는 인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가 욕망의 화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지나친 형별이지만
이러한 형변이 인간을 다른 종류의 생명체와 구분되는 존재를 만들어준다. 분열의 존재론으로 왕성한 리듬. 그러나 무반주라는 것, 질고 차가운 세계 위에 살아가는 인간도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 허무와 공허로서 생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사랑과 이별, 삶과 죽음, 그리움과 외로움을 더 예민하고 격렬하게 치르기도 한다. 그리고 그 격렬한 의식은 리듬을 형성하는 규칙과 흐름이 된다. 허연의 시에서 리듬을 만드는 규칙과 흐름은 분열이다. 분열은 고통받는 형식으로서 시를 구성하는 궁극의 내용이다. 허연에게 시는 분열이라는 고통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방식이자 스스로 세워지는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 절반은 그 표상이다. 기울어진 탑에서 종소리가 들렸다. 닿을 만큼 닿아버린 나무 계단을 밟고 탑을 오른다. 현기증과 무서움이 섞여 다리가 떨렸다. 절반쯤에서 포기하고 다시 내려온다. 목숨을 걸고 싶지 않았다. 지지부진한 여행을 결국 계단이 삼킨다. 절반의 타협. 끝내 탑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두렵다. 돋보기 쓴 저 백인 할머니보다 나는 겁쟁이다. 그늘에 앉아 이 여행의 끝을 생각했다. 어느 여행지의 관광 장소쯤에서 탑의 절반까지 올라갔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뒤로하고 더 올라가기를 포기한 채 내려오는다. 스스로를 겁쟁이라 칭하는 동시에 끝내 탑을 올라가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시간이 흘러도 절반은 허연의 시에서 여전히 중요한 모티프로 기능하며 변질되는 양상을 보인다. 내가 원하는 천사에 수록된 콜드 케이스에서도 시인은 끝까지 가지 못한 화자를 등장시킨다. 이때의 절반은 비루한 여행에서 표현했던 분열이 수용되고 소화되는 과정을 거쳐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오르지 못한 절반이 있어야 옳은 절반이 존재한다. 옳은 절반과 오르지 못한 절반이 공존할 때 탑은 닿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거기 남는다. 완전한 절반이란 모순 속에서 진실이 드러난다. 절반의 타협을 통해 시인은 정복하지 않음으로써 대립방을 내버려둔다. 허연의 시에서 전체로서의 절반을 의미하는 이미지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트램펄린이나 세상의 액면이 또한 그러하다. 트램펄린은 반동을 이용해 공중으로 뛰어오르도록 해주는 놀이기구다.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뛰어야 한다. 먼저 뛰어오르는 건 트램펄린의 절반에 해당하지만 뛰어오름은 트램펄린의 한 부분이 아니다. 전체이자 본질이다. 액면 역시 이면을 상정한다. 이면 없이 단독으로 상상될 수 없지만 결코 부분을 이루는 건 아니다. 허연의 절반은 전체의 일부에 해당하는 절반이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분열의 상징으로서 절반이자 분열의 지속으로서의 절반이다. 허연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절반이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저 슬픔의 형태임에 시달린다. 날개가 없지만 비행을 꿈꾼다는 것, 비행을 꿈꾸지만 날개가 없다는 것이 날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절반만 허락한다. 하지만 절반으로 인해 꿈이 완성된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세계에 겹쳐 있지만 두 세계 어디에도 완전하게 포함되지 않는 자의 슬픔이나 분열을 속성으로 가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이며 끊임없이 중독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동시에 완전히 중독되지 않아야 하는 고된 함정 속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인간의 운명이기도 하다. 절반의 미학이 허연에게는 마치 생의 감각처럼 주어져 있는 듯하고 그가 부르는 노래에는 인정처럼 그 슬픔이 깃들어 있다. 11월에 나는 나쁘게 늙어가기로 했다. 잊고 있었던 그대가 잠깐 내 안부를 들여다본 저녁 창문을 열면 늑된 날벌레들이 우수수 떨어지곤 했다. 절망의 형식으로 이 작은 아파트는 충분한 걸까? 한참을 참아왔다. 뺨이 뜨거워졌다. 남은 것들이 많아서 더 슬펐다. 그러나 서두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이해의 말들은 사족일 따름이다. 가질 수 있는 것이 많은 세상일수록 허락되지 않은 것을 꿈꾸는 인간의 어둠은 깊어진다. 세상의 풍요는 어둠의 채도와 비례한다. 일찍이 허연은 남겨진 최소한의 것들 속에서 인간과 세상의 본질을 간파했던 예술가들의 연대기 속에 홀로 서서 자신의 그림자의 깊이를 만들었다. 뿌리 내린 그림자는 빛을 따라다니지 않는다. 빛을 흡수하며 지하의 세계를 근원이자 본질은 어둠을 다스릴 뿐이다. 주문처럼 와서 가문처럼 휘스러 간 자리에 남겨진 깊은 어둠이야말로 소멸을 향해 가는 인간에게 허락된 진짜 힘일 것이다. 분열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무한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분열하고 또다시 분열하며 새로운 절망을 진짜 희망의 공화국을 건설한다. 마음의 12방향 김금희론 김금희 소설에서 사랑은 연결과 함께 발생한다. 그는 사랑을 시간적, 공간적, 정신적, 육체적 연결을 통해 발전되는 마음의 형질이라는 맥락에서 살핌으로써 사건과 사고, 상처와 상실이 난무하는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을 계속해야 하는지 성찰한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실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랑했던 마음을 중단하거나 폐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온갖 종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사랑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 주체의 인간은 본질은 무엇인가? 사랑을 다룬 김금희 소설은 한 번 읽으면 연애 소설이지만 두 번 읽으면 상처받은 인간에 대한 심리 소설이고 세 번 읽으면 회복한 인간에 대한 철학 수사이다. 세세히 구분하자면 얼마든지 더 많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에 관한 한 가지 유물적이고 낭만적인 소설이라는 모순된 표현으로 그 희소한 가치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리라. 김금희를 희소한 작가로 만드는 작품이라면 여럿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장편소설 경혜의 마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김금희의 연애로 인한 인생론은 장편의 세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단편을 통해 응축되었던 세계관은 장편소설을 통해 내부와 외부의 갈등을 드러내며 좁은 의미의 사랑이 무한한 정신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경혜의 마음은 반도미싱 베트남 영업 지부에 파견되어 한 팀으로 일하는 공상수와 박경혜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들 각자의 문제와 그들 공통의 문제를 연결하는 이야기다. 연결의 속성 중 하나는 고통이다. 무엇이든 한 번 연결된 다음에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가역적이고 비가역적인 이것은 인간을 과거에 예속된 존재로 만든다.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데서 오는 딱 그만큼의 고통이 연결된 고통이다. 그러나 연결이야말로 빛이고 구원이다. 그 연결됨으로 인해 인간은 독립된 별개의 존재인 타인과 무엇인가 주고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결의 두 가지 특성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전자가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간의 연결이 반면 후자는 타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간적 연결이다. 내 안에 머무르며 과거, 현재, 미래의 나와 연결되느냐, 바깥의 존재와 부대끼며 공통의 상처를 소거해 나아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아주 많이 달라진다. 고독과 단절, 앞에 연결이 갖고 있는 한계다. 공간과 연대, 뒤에 연결에 내재된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 둘은 부정과 긍정, 그림자와 빛처럼 상반되는 관계가 아니다. 사랑의 변진법이란 결국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연결의 변진법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나의 연결에만 집중되는 것이다. 과거에 붙들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인간은 세계로부터 단절된다. 자기 내부의 시간과는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외부의 시간과는 철저하게 끊어진 상태. 이를테면 소설 속 경애가 딱 그런 상황이다. 오랜 시간 동안 연인 사이였으나 지금은 다른 사람과 결혼한 남자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경애는 삼각관계 안에서도 제대로 된 자리를 못 갖고 있다. 자리가 없는 사랑은 끝난 사랑이다. 경애와 남자의 관계는 그가 원할 때만, 그러니까 그의 필요에 의해서만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일방적으로 존재하다 사라진다. 언제 켜질지 모르는 깜깜한 가로등 밑에서 불이 들어오길 바라는 것, 경애의 마음이다. 그런가 하면 원하지 않는 불 밑에서 내내 환함을 강요받는 것은 상수의 마음이다.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한 어머니가 일본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았고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쳐 지난한 재수 생활을 했으며 그 사이 유일한 친구 은총이 죽었고 현재는 아버지의 낙하산으로 별 관심도 없는 회사에서 꺼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존재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삶이 상수의 생활이다. 경애에게 자리가 없어서 문제라면 상수에게 원치 않는 자리가 문제인 셈이다. 호스트 인천 베트남의 발견, 경애의 마음이 설정한 추측은 반도미식 영업팀장 공상수와 팀원 박경혜의 관계에 있다. 팀장과 팀원 즉 한 개의 팀은 향후 얽히고 설킨 이들의 관계 중에서도 가장 공적 관계인 동시에 이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관계이기도 하다. 일찍 어머니를 잃고 정치인 아버지는 물론 폭력적인 형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상수는 대학 입시에 번번이 실패하고 회사도 아버지 친구 회사에 즉 누가 봐도 낙하산을 보일 만큼 난 취업을 했다. 그 반대 어디쯤엔가 경혜가 있다. 경혜는 노조 파업에 동참해 삭발까지 강행한 탓에 회사의 치키대로 지켰는데 파업 중 일어난 노조 내 성폭력을 문제 삼으면서 노조로부터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낙동강 우리 아이란 말은 경혜를 위해 준비된 말이 아니었을까. 회사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배제되고 소외된 경혜는 내부인이면서 외부인이고 외부인이면서 내부인인 상태로 하루하루 벼떠나간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기로는 상수라고 다를 게 없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 가까워지기 힘든 사실은 달라도 아주 많은 다른 두 사람은 회사의 무관용, 즉 아웃사이더를 아웃사이더끼리 모으는
좌천의 시스템에 따라 한 곳으로 발령받는다. 이름하여 반도미시 베트남 영업지사. 무대는 베트남으로 옮겨간다. 베트남은 경희의 마음을 이전 작품들과 구분되도록 만드는 새로운 공간이 동시에 경희의 마음을 가영 김금희 소설에게 하는 여전한 공간이다. 반도미시 베트남 영업지사는 소설의 배경으로만 가능하지 않는다. 자 장 커 감독의 영화 스틸 라이프는 신도시 개발 지역의 공사로 허물어지는 모습을 쉴 새 없이 보여준다. 인물들이 먹고 마시는 뒤로 언제나 산 하나가 묵묵히 허물어지고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공사 장면은 떠나간 아내를 찾아다니지만 가는 곳마다 이별의 흔적만 확신할 뿐이다. 남편의 내면을 정확히 반영한다. 과거에 존재했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자연의 거대한 변화와 과거에 존재했던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남편의 길이 중첩될 때 영화는 시간 앞에서 속수무책의 사랑과 인생의 진실을 말 한마디 없이 완벽하게 표현해낸다. 새롭게 짓기 위해 과거의 것들이 부서지는 배경이 없었다면 아내를 찾아 나선 남편의 길은 공허한 집착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경혜의 마음에서 베트남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베트남은 성격을 지닌 공간이라는 점에서 경혜와 상수조 선생과 더불어 이 소설의 중요한 인물처럼 기능한다. 이 소설의 네 번째 인물이 있다면 그건 영락없이 베트남이다. 새로운 발전에 대한 가능성을 꿈틀거리는 베트남은 세계의 이성과 감성이 이사해 오는 곳이다. 뜨거운 상승의 기운들, 변화한 거리들, 일찍이 베트남은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연인에 등장하는 식민지의 기억이거나 서구 아시아의 남성들이 일탈적 연애를 꿈꾸며 한낮의 꿈처럼 다녀가는 쾌락의 장소였다. 경애의 마음에서 베트남은 그 모든 과거의 건강과 결별함을 동시대 베트남의 얼굴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 새로움에 대한 열기와 전통적인 것에 흔적이 공존하는 곳, 바뀌고 싶은 욕망과 그대로 있으려는 간성이 서로 등을 맞댄 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곳. 베트남은 한 시대의 첨단이었으나 이제는 전에 없이 과거가 되어버린 미싱 사람이 찾아낸 새로운 공간이다. 그러나 베트남에 가도 반도미싱이 여전한 것과 새로운 것은 언제나 뒤섞인 채 존재한다. 저물어가는 미싱 산업처럼 상수와 경애의 마음도 한껏 저물어져 있다. 사회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별다른 존재감도 증명하지 못한 채 상처받은 마음은 녹슨 미싱 기계처럼 어딘가 고장난 모습이다. 욕망과 자본의 최첨단에 저항하다 왕따가 되어버린 경우의 마음도 어딘가 고장나 보이긴 마찬가지다. 전통과 첨단이 혼재된 공간이 해외 영업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전 근대적인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그렇기 때문에 되려 뭔가 해보자는 기운이 나고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는 아이러니한 공간. 베트남의 혼돈과 열기 속에서 상수와 경애의 차가워진 마음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다. 김금희의 이전 소설이었다면 인천에서 이루어져야 했던 일들이다. 김금희의 첫 번째 소설집 센티메텔도 하루 이틀의 주요 무대는 인천이다. 인천은 작가가 평생 자란 곳이다. 김금희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인천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인천에 대한 그의 애정은 다음과 같은 통찰과 함께 살필 때 한결 분명해진다. 인천이라는 도시는 사실 공업지대라서 일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많아요. 토박이 분들보다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분들이 많은데요. 그 경우 도시가 역동성과 차감을 동시에 갖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소설가에게는 좋죠. 빠르게 돌아가는 세계를 읽어내는 속도, 그 속도와 함께 그 세계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 소설가인데요.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기르면 좋을 곳이 인천이라고 생각해요. 인천이 들어간 자리에 베트남을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오히려 작가가 사랑한 차갑고 역동적인 인천의 모습,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의 인천은 지금 이곳에 없다. 베트남은 작가가 사랑했던 소설적 공간, 요컨대 인천의 다른 이름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어 각자의 일을 하며 만들어내는 뜨거움과 차가움에 좋아하는 김건희의 특유의 온기를 만들어낸다. 온기의 기원이었던 인천 작가의 노스텔지어는 이제 베트남으로부터 무대를 옮긴다. 사랑과 연대의 장소로 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베트남은 김금희 소설의 거대한 전환이 동시에 한국 소설의 중요한 확장이다. 팀플레이 개성의 공동체, 베트남에서 두 사람의 연결은 본격화된다. 경위와 상수는 하나의 팀이다. 팀은 중복된 캐릭터를 반기지 않는다. 서로 조금 비슷하고 많이 다를수록 팀워크는 높아진다. 이를테면 경애와 경애스러운 사람보다 상수와 상수스러운 사람보다 경애와 상수가 팀으로서는 더 합리적인 조합이다. 서로 다른 각도의 선들을 모여야 더 입체적인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개성 다름 차이는 협력과 연대의 가장 이상적인 구조의 바탕이 된다.
경애와 상수가 무엇보다 한 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개인과 조직, 개인과 사회의 이상적인 연결 구조를 보게 된다. 이윤 창출을 위해 연결된 두 사람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팀플레이다. 피자 회사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누가 더 우위에 있다고 할 것은 없지만 팀이라는 구조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역할 구분이 존재한다. 상수의 일은 경우의 일과 다르고 경우의 일은 상수의 일과 다르다. 그러나 역할의 구분이 곧 구분이 위계는 아니다. 직장 내 흔한 수직적 구조는 그러나 상수와 경계 사이에서 전혀 다른 구조로 변해간다.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둘의 관계는 공적 관계의 이상적인 방향이 동시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관계의 역전이나 전환은 김금희 소설에서 가장 빛나는 반전이기도 하다. 김금희 작가의 단편 소설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너무 한낮의 연애는 양해라는 캐릭터가 저 혼자서 빛나는 작품이 아니고 고백한 사람과 고백받은 사람 사이의 위상을 반전시키는 말과 행동이 양해를 그리고 너무 한낮의 연애를 빛나게 한다. 예컨대 이런 장면들이 있다. 사랑한다며? 네, 사랑하죠. 그런데 내일은 어떨지 몰라요. 네, 사랑하는 건 맞잖아. 그렇잖아. 네, 그래요. 내일은 모르겠어요. 오늘도 어떻다고? 사랑하죠, 오늘도.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언제고 지금도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사랑한다는 대답을 내놓는 양이 앞에서 필용은 불가해야 기쁨을 느낀다. 분명 둘 사이에 선택권이 있는 쪽은 필용처럼 보였는데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순간부터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건 양이가 아니라 필용 쪽이 되어 있다. 사랑을 갈급하는 건 필용이고 나른하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양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는 건 연애의 세계에서 진부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런데 양이와 필용의 관계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사랑받는 사람이 약자라는 또 하나의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다. 더 사랑하는 사람과 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도식은 사랑의 총력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할 때만 가능한 구분이다. 사랑은 두 사람이 한 개의 원을 채우는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이 더 많이 채우면 다른 한 사람은 적게 채우는 식을 사랑의 연산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랑은 오히려 한 개의 원이 또 다른 원을 만들어내는 정식의 연산이다. 양이의 마음을 줄여든 자리에 필용의 마음이 들어선 게 아니라 양이의 마음이 필용의 마음을 만든 것이다. 수십 수백 개의 원을 만드는 사람은 차라리 비눗방울을 만드는 행위가 같다. 어떤 마음은 다른 마음과 붙어서 더 커지고 어떤 마음은 조그맣게 사라진다. 사랑은 계속해서 비눗방울을 부는 것이다. 언니와 프랑켄슈타인, 프리징, 마음의 공동체, 팀장과 팀원, 대리와 사원으로 대표되는 공적인 관계 이면에는 가장 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 소셜 네트워크의 연애 상담 페이지, 언니는 죄가 없다가 그 연결고리다. 여기에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인격체를 조우한다. 상수는 운영자 언니 고경애는 떠난 남자를 잊지 못해 허구한 날 상담을 요청해 오는 반도미싱에서 상수와 경애는 이윤 창출이라는 사측의 목표에 복무해야 하는 을들이지만 언니는 죄가 없다는 상수와 경애는 오직 상처받는 마음을 치유하는 일에만 집중한다. 이들을 조종하는 것은 생산적 진대도 아니고 계약 달성도 아니다. 그저 괜찮아지는 일만이 이들의 공통된 목표다. 두 사람은 각각 상담하는 행위와 상담받는 행위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고통을 연수한다. 상수는 누구와도 인생을 공유하지 못한 절대 고독을 상담 행위를 통해 대체한다. 누군가 자신에게 해주길 바랬으나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인생 상담을 타인에게 해줄수록 그렇다. 그거 그 사람 아니고 그냥 님의 마음일 뿐이야. 그런 건 사랑이 남아있는 게 아니야. 마음만으로 또 뭣도 안 돼. 언니의 명쾌한 한마디는 경희의 마음을 조금 시원하게 하는 것도 같다. 하지만 이곳이라고 마냥 안전지대는 아니다. 서로 안부를 챙기고 염려를 주고받던 이것도 위기를 맞는다. 언니의 정체가 의심받으면 상수의 입장도 더는 충고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실 세계에 대한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던 유토피아도 완전한 세계는 아니다. 오프라인에서 받은 상처를 온라인에서 치료한다면 온라인에서 받은 상처는 어디서 치유해야 할까? 다행히 두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는 그 경계가 흐려지고 뒤섞이면서 더 의미 있는 장치로 발전한다. 팀플레이는 팀원으로서 상수와 경계는 점점 공적 관계를 넘어서는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관계가 된다. 서로의 사정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언니와 프랑켄슈타인, 프리징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며 현실 세계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이해와 문을 열어준다. 이들의 연결은 다만 둘의 연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상 우리가 끊어진 실 같은 존재가 아님을 소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베트남 지사에서도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
배신은 여전하고 갈등은 진한하다. 그러나 연결은 불가역적이다. 한 번 맺어진 연결은 두 번 다시 이전 상태에 돌아가지 않는다. 상수를 비롯해 조선생 등 반도미싱에서 새로이 얻게 된 연결들로 인해 경혜는 또 한 번 위기 앞에서 폐쇄된 문 앞에 서 있는 대신 문을 열고 나가기로 한다. 연결은 사랑의 근육이다. 한때 연결되어 있던 것들이 경혜와 상수를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살아남은 자와 잃어버린 자, 상실의 공동체. 경혜와 상수의 마지막 연결고리는 그들의 공통된 친구, 문총이다. 소설의 시작은 1999년 인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해 일어난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에서 이 모든 연결고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이 비극적인 사고에서 각각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경혜를 좋아했고 경혜도 좋아했던, 경혜에게 영화에 대한 숱한 기억을 만들어준 친구 은총이 이 화재 사건에 목숨을 잃었다. 상수를 좋아했고 상수도 좋아했던 그의 유일한 친구 은총이 이 화재 사건에서 목숨을 잃었다. 경희와 상수는 살아남은 자의 마음과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공유하는 상실의 공동체다. 상실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상대방의 입장에 가닿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늘리는 것이다. 예컨대 이렇게 은총에 관한 이야기를 경혜와 자연스럽게 나누고 걔가 얼마나 경혜를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다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회상하고 싶다가도 경혜가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며 살아왔을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다. 누군가에게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페이드 아웃되는 일이 다른 이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상수는 알았다. 우리는 자신의 몸이 허락하는 경계를 넘어설 수 없다. 몸은 경계다. 그러나 상실의 공동체는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감각의 범주를 확장하도록 만든다. 상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상상하고 이해하는 넘어선 존재가 된다. 여기에서 경계의 마음, 이중생활하는 한 남자의 옛사랑을 잊지 못하는 한 여성의 드라마를 뛰어넘는다. 마음과 마음의 경계선에서 확장되는 새로운 마음의 지대. 마음은 12방향으로 확장되며 그 확장된 공간 어딘가에서 서로를 닮은 두 개의 마음을 만난다. 경희는 사건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로서의 자책감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왔다. 상수는 죽음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오며 상실의 감각을 내면화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두 사람에게 앞선 연결은 하나의 결과다. 나는 이 연결들은 상실의 공동체와 개인을 얼마만큼 확장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커다란 비유로 읽는다. 사랑이 어떤 시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했다. 그때도 나아간다는 느낌이 있을까? 견뎌낸다는 느낌만 있지 않나? 마음에는 질서가 없다.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흘러가고, 이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보란듯이 그쪽으로 향한다. 경애의 마음은 인물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얼마가 놓아둔다. 고통을 견딜 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소설도 상당 부분 견디는 마음을 재현하기 위해 정치하고 뒷걸음질 치는 마음을 재현한다. 경애와 상수는 견딘다. 그동안 많은 고통들을 그렇게 버티며 견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래 이들은 버티는 대신 박차고 나간다. 상수도 그러하고 경희도 마찬가지다. 구원은 정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적극성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던 경우에 깨달은 경희의 마음이 말하는 연애론이자 인생론인 바,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 견딤의 다음 자세에 대해 연결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경희의 마음을 읽고 난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 쓰고 연결이라 읽지 않을 수 없다. 그 많은 연결들을 애틋함으로 돌아볼 때 우리는 이미 마음의 공동체가 아닐 수 없다.